예, 안녕하세요. 윤나강입니다. 평소에는 주제를 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원고를 쓰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권인탁 교수님한테 저 이거 할래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제 글에 장구문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데 한일 당시인데 김영민 교수님 글을 봤고 거기에 두 단어 욕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접하고 이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현대사회의 문제를 얘기하라고 하면 축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양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지역 안에, 한 나라 안에, 또 국가 간에 양극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양극화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지요.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됐고 특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리백이 위험사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위험사회가 이렇게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책을 썼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 유지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맞이하게 될 사회가 위험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썼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세계 제2차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 특히 각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전쟁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을 다 했잖아요. 인간을 마루타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벌였고 홀로코스트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위험한 존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확인했죠. 너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 만들어낸 전문기구가 유네스코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해서 국제적인 대학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일본 사이에 특점이 있지 않습니다. 양극화 극단으로 치닫는 이 여러 양태주의 다양한 양태가 있지만 그 양극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직면을 해서 이전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사람 다양합니다. 인류는 정말 다양해요. 정말 저 사람 정말 부처님 안토마기야 하는 사람에서부터
저는 인간도 아니라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다양하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보통 뭐 일본 사람 어때, 한국 사람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엄청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다양성이 있어요.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그룹, 또 야당이라고 하는 그룹 사이의 그 갈등만 보더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하루를 갖게 됐습니다. 다양성. 국가 간의 다양성 못지않게 한 나라 안의 다양성, 또 한 지역 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포착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는 인정해야 되겠어요. 인정하고 다르니까 무시하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휴가가 있어서 집에서 외손주 녀석을 보면서 서가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눈에 딱 띄어서 뽑아본 책이 함석헌 강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 해는 선한 사람도 비추고 악한 사람도 비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비췄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한들 아니라는 거죠. 악한 사람도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포용의 그릇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분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문화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니까 달리 행동을 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고, 그게 극대화된 양태가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흐름이 우리 인류 사회는 분명히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와서 좀 더 평화로운 어떤 삶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유엔으로 대표된 것이죠. 우리 교육학 동네에서 또는 교육 동네에서 자주 쓰는 말로 하면 공동체의 지향. 공동체를 끊임없이 지향해 왔고,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또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달리기, 어린아이들 달리기 시합을 해요. 운동회 때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또 막 달려서 1등 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막 박수치고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달리던 아이들 중에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가 달리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안타까운데 이게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앞에 달려가는 녀석들이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게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친구가 열심히 달려오는데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1등으로, 2등으로, 3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멈춰서 뒤로 돌아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앞에 박수 치는 건 안 쳤겠습니까? 그보다 더 쳤겠습니까? 그보다 더 치죠. 서로 돌보고 환대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지향, 공동체의 지향, 그런 게 우리한테 있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지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좋아하는 단어가 성숙입니다. 성숙. 성장하는 거 좋아요. 성장해야죠. 우리가 커나가는 것도 성장이고 경제 성장도 성장인데 성장이 성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장하다 보면 머리가 가분수가 되는 그런 꼴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장하되 성숙한 그런 성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성숙을 지향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의 스승이다, 성현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꿔내는,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쪽으로 바꿔내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욕망 있죠. 욕망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가 않아요. 한 욕망을 충족하면 다른 또 욕망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욕망이 만들어지죠.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만히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욕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욕망하고요. 자기 안에 있는 거 욕망하지 않아요. 자기 밖에 있는 거 욕망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인에 대한 욕망이죠. 내 밖에 있고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망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소유욕이죠. 소유욕. 그리고 그런 소유욕을 발동시킬 때, 그 욕망을 발동시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개성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지요. 자신의 관심사, 내가 가지고 싶다는 나의 관심사, 이게 우선적으로 앞으로 등장하게 되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기 나온 것처럼 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무단으로 반출해서 임으로 막 팔아버리는 일을 하죠. 분명히 다른 사람이 성취한 실적이에요. 근데 그 슬쩍 가로채는 사람이 있죠. 시험에서 높은 점수 받으려고 매스컴에 많이 요새 보도됐잖아요. 시험에 슬쩍 훔치고 기한 바가 없으면서 공동연구진의 이름을 떠올리고 이런 일들이 타인 말고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범주로 말하면 타자겠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포함한 다른 것들, 그렇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복속시키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힘으로 반출해서 자기 나라의 박물관에 또 전시해놓고 탈취해간 그 나라의 사람이 와서도 그걸 불리면 돈을 내고 팔게 되고, 그렇죠? 타국민의 노동력을 강취해서 부를 늘려가서 자신의 사회주의를 막 엄청나게 확보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거기에 경관이 아주 좋은 경관인데 그 경관을 자기 혼자 독점하고 하는 일들이 인류 사회에서는 뭐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금전 만나는 주의죠. 20대 80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20이 분명히 노력해요.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의 불을 누가 확보를 해주나요? 80이 확보를 해줍니다. 80이 움직이지 않으면 20이 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80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이면에 욕망이 막 움틀움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적게 가진 자를 향한 많이 가진 자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량도량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80의 기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이 김영기 씨는 하이안 의혹, 하얀도 아니고 하이안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무언가를 욕망할 때 거기에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의욕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정말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요. 그런데 그 의욕에 사적인 욕심이 자꾸 재생이 될 때 그게 의욕이 욕망으로 흘러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욕이 욕망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분이 내려놓으신 처방은 이겁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의 시선, 이걸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단어가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 욕망은 반지성주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자신에 대해서만 비판의 시선을 들이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자는 굉장히 지력이 뛰어난 사람들,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내기 위해서 그 지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상황을 주도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반지성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든지 완전할 수가 없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무수히 많은 그것에 반증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조차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자신의 인식의 틀조차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것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반지성주의, 지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성인이 되는 건 아니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해내는 사람들이 지성인이죠. 이 지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할 때 불가피하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고 공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지성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타인을 의식하지만 타인과 공존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아픔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지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데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나약함을 오히려 질책을 하죠. 질책. 저는 러닝 투비를 좀 풀어서 해석하곤 합니다. 존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학습. 너무 많이 풀었네요. 존재의 품격.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품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지성주의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닝 투 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을 존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제가 자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파트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제가 사는 누워서 자는 침대도 칫솔도 치약도 수건도 옷도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걸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그 덕에 제가 타고 가는 거잖아요. 어디를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의 존재를 도외시하게 되고 도외시하면서 무시하게 되고 좀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분명히 근대 이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스쿨 에듀케이션이 있고 아웃 오브 스쿨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고 이 구분을 통해서 사실은 분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안과 학교 안과 밖의 분절. 그것은 학교 안의 경계가 그만큼 공고해졌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학교는 제도입니다. 제도 안에서 진행되는 교육 역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제도입니다. 학교 교육은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체를 이제 제도라고 놓고 보면 제도는 교육적일 수도 있고 반교육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니까 악은 전부 다 좋은 것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격상. 학교 교육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문들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 개입이 있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치의 개입이 있죠. 그 법을 운영하는 쪽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개입이 있고 행정은 재정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대단히 특별한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해서 많은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말하면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학교에서 나가는 이후 진행되는 전체 교육의 맥락 속에서 학교 교육은 양쪽을 연결해 주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더 양쪽을 연계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정말로 인류의 유산 중에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계열화해서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 정보로 담아가지고 그걸 매개로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교육의 양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어디 있습니까? 교실이 있고 수업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자격증 있는 교사, 자격증 있는 교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거거든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한승희 교수님이 교육체계, 에듀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성됐는가, 그게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학교는 정말 독특하고 정말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교 밖과 분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터전에서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조회해보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삶의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조회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실은 그 정보가 내 안의 지식으로 내면화되면서 그게 지적 역량의 어떤 바탕이 된 힘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내면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학교가 우리의 성토와 괴리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머리만큼 가슴속에 생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신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학교 교육에서 모든 것 다룰 수 있나요? 우리 삶에 필요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 아웃 오브 스쿨, 학교 밖에 엄청난 교육의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굳이 둘을 비교하라면 적어도 양적으로는 아웃 오브 스쿨이 훨씬 더 규모가 크죠.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학교 교육을 더 고민하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어쨌든 학교 교육에서 빠진 부분, 학교 교육에서 다루긴 하지만 미흡하게 다루는 부분이 분명 있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엄청난 규모의 교육의 장이 펼쳐져 있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물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다 통과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분절적으로 보지 말고 통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얘기해서는 아니라 지역에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어떤 행정구역은 정말 사라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죠. 이주민들이 적응하는 문제, 또 이주민과의 관계 문제, 자연재해 문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가장한 인재들도 많죠.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답적인 관행들이 있고, 그것들이 갑질로 나타나는 그런 고통들이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막 똘똘 뭉쳐서 복합되어 있을 때 지역에서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을까요? 화합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지역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화두로 잡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달성하기를 목표로 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개의 발전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서부터 국제 분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들이 이 안에 다 지금 망라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같이 평생학습 도시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시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생학습 도시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귀결은 파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파멸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왜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고,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왔을 때 각각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 정도 비중을 갖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사유와 실천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되겠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예를 들면 전주시의 세부적인 목표들이 나와야 되겠죠.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포함해서 무제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량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지 않죠. 그걸 키워내기 위한 교육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네스코에서 17개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표가 양질의 교육입니다. 하나가. 17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양질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4번이 양질의 교육인데 4번이 여기 있어요. 여기 17개 중에 4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을 가운데다 다시 놨어요. 4번. 양질의 교육까지 포함해서 모든 다른 목표를 이루는데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인식해야죠.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인식하는데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지적인 배경들이 있고 삶의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는데 그 해결책들을 또 해결해 나가려면 또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량들은 교육의 개입이 없으면 각각의 개인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획득해내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중간에 있고 그 교육은 대충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질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정말 질적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된 타성 같은 게 있습니다. 교과가 있고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를 시간 배분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게 돼 있고 진도를 나가면서 가능하면 질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나중에 평가를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알매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조금 뒤쳐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아까 달리기 한 것처럼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하고 같이 앞에 수준까지 같이 걸음을 걷는 노력을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만 학교에서 특별한 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은 좀 더 탄력적으로 변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의 충실성이 좀 더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이면에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욕망을 제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욕망을 막 충족시키려고만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충족시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다친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다치는 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내가 다치기도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속에는 반드시 타인에 대한 의식이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존중. 나의 인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어, 희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희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희망하죠. 그 점에서 파울로 프레이리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페다고지 오브 더 오프레스드잖아요. 근데 이분을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파울로 프레이리 전문가시거든요. 파울로 프레이리는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온전히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모색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과 함께 실천한 교육학, 그 사람들의 교육학입니다. 그렇죠? 오보를 썼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학. 자칫 시혜적으로 흐를 수 있는 for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번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 기저에 흐르는 것이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기저에 흐르는 것, 희망입니다. 욕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욕망으로 가야 될까요? 희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사실 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고, 그 노력이 사실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식민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했던 것은 뭐 이런 말 할 수 없거든요. 함석영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우리한테도 비치고 저 일본 사람들에게도 비춥니다. 그건 우리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희망의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누구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쏟아낸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그들이 희망의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함께 읽고 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언어들이, 그게 바로 희망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희망의 언어를 매개하는 교육, 그것이 저는 양질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이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도 또는 평생교육도 그 수준 높은 교육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의 지향을 끊임없이
당부의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제 발표